요 앞에 우리가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기초 지식이 있거든요. 11쪽 펴보세요. 11쪽에. 11쪽에 보면은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에서 우리 강 이름과 또 중요한 몇 개의 지명을 공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사를 공부하기 전에 세계사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하기 전에 세계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떤 폭넓은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 공부가 속도가 빨라요. 근데 우리가 그거 없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거죠. 오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 한 시간 정도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일단 저 메뉴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국부터 봅시다. 중국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이 있죠? 여기저기 툭 튀어나온 곳이 있고 우리나라도 서쪽에 보면 튀어나온 곳이 두 군데나 있어요. 보세요. 여기 튀어나와 있죠? 여기도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반도라고 합니다. 반도. 예, 그래요. 이 반도의 이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이 반도는 산둥반도라고 그래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산둥반도. 왜냐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 할 때 대외 관계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즉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일본과의 관계는 한참 이후에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일본은 아주 후진적인 발전 속도였기 때문에 우리랑 뭐 특별히 티격태격 할 것도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늘 아주 옛날부터 우리는 대중 관계사가 사실 우리 고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많이 가는데 만약에 배를 타고 가면 굳이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산둥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둥반도 자주 가죠. 산둥반도에 요쯤에다가 동그라미만 하나 쳐볼게요. 이게 동네 이름을 하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이 동네 이름이 뭐냐면 등주예요. 등주. 근데 등주는 한문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중국 땅은 중국어로 나와요. 덩저우라고 읽어요. 덩저우. 이렇게 이제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벌써 하나 다 한 거야. 산둥반도. 근데 이제 위쪽에 있는 반도를 설명하려면 사실 요 위에 있는 요 강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강. 아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살짝 그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한 반 정도 크기예요. 엄청난 강입니다. 그죠? 이 강을 요하라고 그래요. 요하. 요하. 그리고 그거를 중국어로 랴오허, 랴오찡, 랴오허라고도 그래요. 요하의 서쪽을 요서라고 부릅니다. 요하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요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디까지가 딱 요동이냐? 사실 그런 경계는 없는데 대강 한 이 정도, 대강 한 이 정도, 이 정도를 요동, 요서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합친 개념도 여러분은 좀 아셔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치잖아요? 합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요령이라고 그래요. 요 단어도 꼭 알아야 돼요. 요령. 요령이라는 것은 요서, 요동을 합친 말인데 요령 지방, 이 지방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생겨났어요. 뭘까요? 맞아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장소에서 생겼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거리가 꽤 먼 이 지역의 이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요동까지는요, 딱 봤을 때 요동까지는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우리나라로 인식해요. 여기까지는. 지금 뭐 분단이 돼 있고 여긴 중국 땅이 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전근대사 공부할 때는 여기 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해요. 왜냐면 이 위에 부여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요서 쪽은 일단 우리나라로 인식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요서까지 진출했다고 하면 상당히 서쪽까지 진출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영량왕, 근초고왕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동의 끝에 있는 반도다라고 해서 이 반도를 우리가 요동반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동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 끝에 좀 많이 살아요. 지금 실제 우리나라 사람이 요동반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위에부터 한번 강을 한번 봅시다. 이 백두산이 있는데요. 이 백두산 여기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인데 일단은 강보다도 먼저 이렇게 한번 그어 보실래요? 이렇게 수직으로 잘 그으셔야 되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이렇게 위로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경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벌써 경계가 요서와 요동과
그리고 또 이쪽 뭐 이쪽이 나눠지는데 보통 이렇게 백두산을 경계로 또 해서 나눴을 때에는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서간도라고 불러요. 서간도. 간도라는 말은 만주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간도라는 단어를 요즘엔 시험에 내요. 왜냐면 만주라는 단어를 중국 애들이 좀 싫어해가지고 만추리안 만주를 쓰지 말아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서간도라고 부르고 이쪽 간도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간도냐? 아니에요. 북간도예요. 이게 좀 신경 써야 될 표현이네요. 북간도. 지금 동간도라는 게 있는가? 있긴 있어요. 동간도는요, 더 동쪽에. 그래서 우리랑 상관없는 동네, 더 동쪽에 저기 있어서 안 외우셔도 되고, 서간도와 북간도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는 김에 마주합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두만강이 있는데, 두만강은 백두산을 시작해서 동해안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가요. 꺾어져서 가는데, 꺾어져서 가는 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3등분 한번 해보실래요? 3등분? 그러면 이쯤에서 이 3등분에서 한 이 두 번째쯤에서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여기 뭐 대강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두만강에서 뭔가 이렇게 이쪽으로 경계가 가는데 이쪽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쪽은 연해주라고 불러요. 연해주. 이쪽에 아주 유명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뭔 뜻이냐면 두만강을 이쪽으로 건너면 현재 중국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쪽 건너면 러시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라는 그 정의를 하기가 헌법적으로 만약에 정의한다면 사실 여기까지 다 우리나라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계는 지금 현재 중국과도 닿아 있고 사실 러시아랑도 일부 닿아 있는 거예요. 1860년에 우리와 러시아가 닿게 되었어요. 요까지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요. 요 정도 보시고 위쪽에 보니까 뭐 자꾸 중간중간에 뭐 큰 강이 있었네요. 요 강의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강이래요? 송화강이라고 한문으로 나올 때도 있고 송화찡, 숭화강이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건 두 개 다 나오기 때문에 두 개 다 적어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강을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요즘에 길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길림은 이 지역 전체를 길림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의 이름, 우리나라로 치면 도입니다. 길림도 길림성의 이름이기도 하고 길림성의 대표 시티가 길림시예요. 그래서 여기도 요쯤에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네. 여기에 있는 동네가 바로 길림이에요. 그래서 길림은 큰 길림도 있고 길림시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표현으로는 또 지린성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요. 길림을 표시해서 하셨죠? 그럼 이제 길림에서 마음속으로 수직선을 한번 쭉 거봐요. 그럼 쭉 가다 보면 이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한 이쯤에서 저 위쪽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길림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송화강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적어드리면 무슨 일인지 아실 것 같아요. 하얼빈.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곳이 바로 여기 하얼빈입니다. 하얼빈. 상당히 북쪽에 있고 춥겠죠? 예, 그래요. 오, 많이 하셨다. 그죠? 네, 그래요. 여기 이제 아까 보신 대로 두만강이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두만강 넘어갈 때 요쯤에다 한번 떠내셔도 돼요. 요쯤에 예. 요번에 국가직의 시험에 나온 동네인데 예, 여기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종성이라고 그래요. 종성.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구석기 유적이 여기서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발견이 됐어요. 종성 동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그 종성 나왔을 때 두만강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글자, 텍스트, 그 관념적인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랑 뭔가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푸는 거는 이건 완전히 달라요. 기억의 깊이가 달라요. 오래 가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또 보시고 압록강인데 압록강은 너무 길어요. 예, 압록강.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어요. 그래서 압록강 상류, 중류, 하류 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예, 서쪽으로 흘러가죠. 여기 의주라는 동네가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이게 바로 의주예요. 의주. 이제부터 거의 평행처럼 되어 있는 세 개의 강을 한꺼번에 공부할 텐데요. 압청대입니다. 뭐라고요? 압청대. 그래서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이에요. 압청대. 근데 압록강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압록강은 시험에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압록강을 기준으로 내면 거기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잘 모를 것 같은 이 청천강 있죠. 이 청천강.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강이에요. 시험에서.
질문. 의주는 압록강과 가깝습니까? 청천강과 가깝습니까? 압록강과 가깝죠? 그런데도 시험에서는 저거를 청천강 이북이라고 표현해요. 이쪽 지역은 압록강 이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너무 쉬워. 맞는 말이지만 그건 너무 쉽다고. 물론 압록강과 의주를 연결시키는 문제가 간혹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건 뭐 우린 금방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청천강 이북이 이쪽 지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청천강 이북 그러면 한반도의 가장 서북쪽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린 대부분이 다 대중관계사라고 그랬는데 이쪽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우리 한반도로 넘어올 때 저기로 저렇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굳이. 우리를 치러 올 때도, 공격하러 올 때도 일로 지나오고, 장사하러 올 때도 일로 지나오고, 지나오다 보면 의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주, 청천강 이쪽 지역이 아주 중국과의 교류와 또는 싸움이 가장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대동강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평양이라는 도시가 있네요. 평양이 바로 여기 있는 게 평양이에요. 이게 평양. 여기다 대동강에다가 아예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대동강 유역을 차지했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평양으로 온 거예요. 평양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북한의 수도 평양이잖아요. 수도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아주 옛날부터 뭔가 다져져 있는 곳에 수도가 생기는데 옛날부터 다져져 왔다는 건 옛날부터 농사가 잘 됐던 곳이에요. 여기 서울 있죠? 여기도 농사가 잘 되는 아주 대표적인 한반도의 땅이에요. 또 하나가 저 밑에 금강이라고 있는데 그쪽 지역도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다 수도의 경험이 있고 현재가 수도이기도 하고 그래요. 압청대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있는 곳이 또 나오기도 하네요. 예, 그래요. 여기 강화도 있어요. 강화도 그리고 예성강, 임진강 그리고 한강 뭐 그러네요. 예. 여기 있는 강이 위쪽에 있는 강이 바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예성강이래요. 예성강. 예성강의 요 맨 끝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한 번만 쳐보세요. 예성강의 맨 끝에를 멋있는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예성강 맨 끝. 이건 너무 촌스럽잖아. 예성강 하구 또는 예성강 어귀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성강 어귀, 예성강 하구가 고려라는 나라에서는 가장 번창한 그런 무역항이었어요. 지금은 부산이 아주 무역이 활발한 도시인데 고려시대 때는 여기가 최고였다고요. 그래서 이 예성강 어귀에 있었던 동네가 뭐냐면 옛날에 벽란도. 글씨 보이십니까? 벽란도라는 곳이 여기 있었어요. 벽란도. 벽란도는 어느 시대 무역항이라고요? 고려시대. 위치도 중요하고 고려를 아주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벽란도예요. 그런데 여기 또 강이 하나 또 있네요. 임진강. 임진강은 사실은 위치는 뭐 알아두셔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임진강이란 이름은 뭐 시험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동네가 있어요? 개성은 여기 있습니다. 개성. 질문. 개성은 무슨 강과 무슨 강 사이에 있을까요?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 벌써 지리 박사가 되셨어요. 예? 예.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아도 사실 별로 영토가 크지도 않은데 그렇게 지리를 몰라요. 예. 더더군다나 여기는 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더 심하거든요. 근데 시험엔 나온단 말이에요.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에 개성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 바로 여기 있고 조금만 가면 개성 금방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있는 게 이제 한강인데 한강은 잘 보세요. 위쪽에서 이렇게 춘천 지나가는 강이 있는데 이렇게 북한강이라는 게 흐르고 여기 단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강이 있어요. 이게 남한강인데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가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한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강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 그래서 전체 다 합쳐서 그냥 한강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좀 나누기 위해서 북한강, 남한강 합쳐지면 한강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한강이나 이런 것들 뭐 강은 범람하면 뭔가 강이 좀 흐름이 바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 바뀌어. 강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계속 그렇게 흘러요. 조금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 정도이지 계속 흘러. 그래가지고 강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산은 왜 안 나올까? 산은 막 옮겨 다니나요? 그건 아니지만 산에서 무슨 장사를 해? 산에서 무슨 싸움을 해? 안 해요. 그러니까 다 강에서 장사하고 강에서 싸우고 그래요. 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수천 년간 같은 곳을 흐르던 이 세 강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저 위에 있는 모래를 갖다 쌓아놓은 게 강화도예요. 강화도는 그래서 세 강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강화도예요. 예,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강화도는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딱 떼면 뭔가 이 서울이 비어 보이죠. 그러니까 강화도라는 이 게이트를 지나야 뭔가 강화도를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야지 서울이 보일 것 같아. 실제로 강화도는 이 명칭을 쓸 때 서울로 들어가는, 한양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입구이다 이래가지고 항상 그 이름에 입구자 있죠, 입구자. 그걸 써요. 그래서 혈구, 해구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강화도의 별명들은 뭐예요? 혈구는 이제 구멍혈자인데 구멍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모형이다. 혈구 또는 해구, 바다에 있는 문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해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요. 강화도. 보니까 여기 남한강이 있는데요. 남한강에 있는 도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단양이에요. 단양, 발경 뭐 이런 말들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요. 질문, 단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남한강이다. 근데 남한강도 여기도 남한강이고 여기도 남한강이야. 그래서 이것도 한 둘로 나누면 남한강 상류예요. 남한강 상류 이퀄 단양이에요. 시험은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래서 단양은 남한강 상류입니다. 또 밑에 보니까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강 중에 하나가 바로 밑에 있는 금강인데요. 금강이 이게 금강이에요. 근데 금강은 두 도시를 뚫고 갑니다. 보니까 공주를 뚫고 가고 부여를 뚫고 가요. 공주와 부여를 뚫고 서해로 가는 요 금강. 그런데 여기가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백제라는 나라가 서울을 고구려에 빼앗겼을 때 애구 이러면서 피나는 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여긴 살만하다 해서 멈춘 곳이 공주예요. 이 공주는 예전에 웅진이라고 불렀거든요. 웅진. 그래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어요. 수를 옮기는 걸 두 글자로 천도라고 합니다. 그럼 웅진을 합쳐서 보면 웅진 천도예요. 475년에 웅진 천도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요, 웅진은 지금 딱 봐도 바다랑 멀어. 당시에는 바다랑 가까운 게 좋아요. 왜일까요? 외국으로 가니까. 외국에 특별히 어디 가고 싶을까요? 중국 가고 싶죠. 그래서 뭔가 대외 관계가 더 쉬운 곳으로, 대외 진출이 용이한 곳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가까운 곳이지만 조금 더 바다 쪽으로 갔어.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부여예요. 부여는 당시에 예전에 사비라고 불렀는데요. 사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비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웅진천도는 상당히 먼 거리를 가서 한 천도인데 사비천도는 가까이 가서 한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나 더 쳐봐야 되겠다. 한 이쯤에 익산이라고 있거든요. 익산. 옛날엔 금마저라고 불렀는데 익산. 여기로도 한 번 더 천도하려고 시도는 했었으나 7세기 초에요. 근데 하지는 못했습니다. 익산이라는 동네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영산강이 있네요. 이게 참 특이한 강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은 그냥 서쪽으로 흘러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는 강도 있어요. 낙동강. 그런데 이거는 남서서남 그죠? 비스듬히 그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게 바로 영산강입니다. 영산강. 이 근처에 이만큼 명칭이 이쪽을 설명할 수 있는 명칭이 없어. 그래서 영산강도 아주 중요한 강이에요. 영산강은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3개를 쳐볼게요. 이렇게. 3개의 중요한 도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광주. 지금 광주광역시 있죠? 그 다음에 나주, 목포, 광남옥. 광주, 나주, 목포, 바다.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영산강이에요. 영산강은 어느 도시를 뚫고 갑니까? 광주, 나주, 목포예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 질문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예,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을 하세요. 저 안 들리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속으로라도 대답을 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작게 자기만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이 시국에 좀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크게는 못 하겠고, 근데 자기는 해야 돼. 근데 왜냐면 소리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 네, 좀 소리를 냈죠? 왜 큰 차이가 있냐면 근데 제 말을 따라 하려면요, 여러분이 들어야 되죠. 접수해야 돼.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소리를 내려면 여기다 또 명령을 내려야 돼. 그게 또 나가.
그게 또 여기 전도되거나 또 이 공기를 통해서 또 자기가 또 들어. 순식간에 엄청난 작용이 있어요. 이 소리 내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독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소리 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좋아요. 듣고 저거구나 똑같이 말하고 하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제 시간은 좀 시끄러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중얼중얼 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 광주, 나주, 목포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아주 긴 강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에요. 첫 번째는 압록강, 두 번째는 낙동강. 낙동강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야, 낙동강 좀 신기하게 지나가네요. 일단 저 낙동강 상류에 이렇게 꺾어지는 데 있죠. 이 꺾어지는 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기에 이제 안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안동. 그리고요, 이렇게 쭉 가겠죠? 쭉 가요. 가다가 빠져나갑니다. 이제 남해로 가는데 이쪽에 부산이 있어요. 이쪽에 김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낙동강을 설명할 수도 있겠어.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낙동강 어디 있어 그러면 저 아래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동에서 출발해서 부산과 김해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안동에서 출발해서 부산과 김해 사이를 빠져나가요. 지금 말씀드린 이 지명들은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낙동강 하나로 저를 다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나중에 보시면 이 김해, 이 지역에 가야라는 나라가 생기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강들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면 이쪽이 높다는 거예요. 어딘가가 높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니까요. 그래서 우리 높은 곳을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 있는 걸로 한번 칠해볼까요? 저도 한번 칠해볼게요. 위해서 여기 잘 그려야 돼요. 여기 강에 겹치지 않게 요로 잘 보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흐르고 이쪽에서 흐르고 이쪽에서 흐르고 이쪽에서 흐르고 이게 지금 산맥을 그린 거예요. 산맥을. 예. 그 강 위쪽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면은 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래쪽을 사실 말하긴 하는데 이거를 소백산맥이라고 그래요. 소백산맥 저 끝에 지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동네는 어디냐면 가깝긴 가까운데 이 산맥 때문에 큰 산 때문에 이 갈라져 있는 동네가 단양과 안동이에요. 단양과 안동은 가깝지 않아요. 예전의 마음으로는 저 큰 산을 넘어야 다음 동네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넘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뭐 쉽지요. 뭐 그죠?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아무리 쉬워도 지금도 고개를 넘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고개를 좀 하나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무슨 색깔로 그리는 게 잘 보일까 모르겠네. 전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다 고개를 하나 그려놓으세요. 고개. 요 고개는 아주 중요한 고개인데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겠죠? 예, 이 고개의 이름은 중령이에요. 중령. 그러면요. 안동과 단양의 관계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일단 안동으로 시작 한번 해보세요. 안동에서 중령을 넘으면 단양이 나와요. 안동에서 중령을 넘어서 북쪽으로 걸어가면 강이 쫙 펼쳐져 있어. 그게 바로 남한강 상류야. 거기에 단양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고요. 고개를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원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원산. 이것도 알아야 되겠어요. 원산 보니까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데를 뭐라고 하게요? 한 글자로? 맞아요, 만.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원산만이에요. 그 옆에 있는 동네가 원산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원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도 매우 중요한 고개예요. 이 고개는요.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W자처럼 실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고개의 이름은 철령이에요. 철령.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시작할 때 알고 가야 되는 고개는 두 개입니다. 저 위쪽에 철령, 저 아래쪽에 중령. 지금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져 있습니까? 38선. 근데 옛날엔 38선 개념이 없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당신은 어디 사세요? 저 철령 이북 사람입니다. 저 철령 이남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과 북의 상당한 그 기준이 철령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자료는 다 철령 이렇게 쓰고 있겠죠? 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산만 말고 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뭐 이렇게 남쪽에 툭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는 그 용어는 아닌데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태안반도라고 그래요. 태안반도. 그리고 저 위쪽에 북쪽에 튀어나온 곳은 옹진반도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알려는 드리는 겁니다. 옹진반도 밑에 태안반도. 근데 이 태안반도 위쪽에 여기 보세요. 살짝 이렇게 들어간 곳이 있죠. 맞습니까? 여기도 만이에요. 이거 무슨 만일까요? 아산만.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아산만이에요. 잘하네. 아산만. 근데 아산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좀 크게 그려서 그렇지 여기에 이 조그만 데 한 군데는 아산만 옆에 바로 있는 건데 사실 남양만이라고도 그래요. 남양만. 그래서 이거는 뭐 원래는 같은 말은 아닌데 그냥 시험에서는 대충 그냥 아산만 쪽이고 남양만 쪽이고 뭐 그렇게 말을 해요. 저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만나면 무슨 도가 돼요? 강화도가 돼요. 요 강화도는 꼭 알아야 되는 섬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이 광남옥 지나서 바다로 가면 또 하나 섬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섬이에요. 요 좀 큰 섬 있죠. 여기다가 색깔을 한번 칠해 보세요. 요 섬을 뭐라고 하냐면 진도라고 그래요. 진도. 광남옥 진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제주도 있네요. 제주도는 다 아시죠? 근데 제주도가 원래 여기 있는 건 아니죠? 예, 제주도를 원래 자리 이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제주도. 이게 제주도죠, 그죠? 근데 제주도를 그리고 싶어 그린 건 아니고 이 진도와 제주도 사이에 요 사이가 한 요쯤 이렇게 딱 가운데는 아니고 요쯤. 예. 요쯤에 아주 중요한 섬이 있어요.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요것도 한 요만큼에다가 그렇게 요만큼 좀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아주 중요한 섬이 있어요. 요거 두 개 섬은요. 여기다가 점만 이렇게 찍어놓고 일단 갈게요. 됐죠? 이건 나중에 본문에서 그때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 지리는 좀 알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거 좀 복습 좀 해주세요. 예, 그래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저기 기초 수업 그런 데에서 한번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 심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별표. 사실 우리나라의 전근대사는요 거의 왕 문제예요. 왕 문제. 예. 그 왕이 뭐 했냐 또는 그 왕이 직접 안 했어도 그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현대사도 똑같아. 예. 전두환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응? 노무현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실 최고 집권자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묻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데 왕 문제도 나오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빅 5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신문왕,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영정조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밑에 보시면 이제 왕의 명칭은 무슨 조나 무슨 종으로 끝난다 그랬죠? 무슨 조, 무슨 종. 무슨 조 들어보셨나요?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이제 보통 처음 그 나라를 만든 사람은 태조라고 그래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그때 선조 때거든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뻔했잖아요. 겨우 막아냈지. 그거는 거의 나라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주 큰 전쟁을 막아낸 사람도 조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보시면은 태조, 선조, 인조 그렇잖아요. 선조는 임진왜란을 막아낸 사람이고 인조는 병자호란을 막아낸 사람이에요. 선조는 졌잖아요. 졌지만은 나라가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웠거나 거의 세웠거나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종은 언제 붙이느냐? 이거는 옆에 거 아니어도 되고 그냥 나머지 이러시면 돼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종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 뭐 덕을 갖춘 사람, 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니은번에 고려시대 원가섭기에는 아주 또 특이한 표현 뭐뭐왕 이렇게 충뭐왕 이런 형식이 있는데 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요 우리가 거의 일제강점기 정도 수준인데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대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때에도
원이라는 나라의 식민지, 거의 반식민지 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네. 충성하는 왕. 그래서 충모 왕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원간섭기라고 그래요. 요거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고려시대 때 아주 중요한 시기,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 원간섭기입니다. 우린 이상하게 식민지 문제가 많어. 이 원간섭기도 많고 일제강점기 문제도 꼭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광해군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연산군 요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군은 뭐냐면 군은 왕자는 왕자인데 후궁의 소생일 때. 근데 이제 정실 부인의 소생일 때 왕의 왕비 정실 부인의 소생은 대군이라고 하거든요. 대군. 근데 후궁의 소생이면 첩의 소생이면 그냥 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산군과 광해군은 후궁 소생이어서 이 사람들은 군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그러면 딴 사람들은 후궁 소생이 없냐?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일단 죽으면 왕이 죽으면 그 사람을 띄워줘서 죽은 다음에 붙이는 표현들인데 묘호라고 합니다. 무슨 조 무슨 종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음 왕이 전 왕에 대해서 조나 종을 붙여줘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 이러면 안 붙이죠. 더더군다나 내가 그 사람을 몰아내고 왕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군 다음에 그 다음 왕은 분명히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쿠데타를 뭐라고 하냐면 한문으로 반정이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연산군은 계속 밑줄 쳐보세요.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물러났고 광해군은 인조 반정으로 물러났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역사의 공식이에요. 무슨 군 다음엔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반정이에요. 그래서 군 반정 그래요. 뭐요? 군 다음엔 반드시 반정이에요. 응? 군 반정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주 잘하셨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요거 이제 고려 왕조랑 조선 왕조 외우는 걸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되는데 아유 우리가 뭐 초딩입니까? 그러면 안 돼. 이거를 아주 능숙하게 하지 못하면 공부하기 쉽지가 않아요. 3주째 가게 되면 바로 이제 고려 왕조 하게 되거든요. 근데 7명씩 끊어서 이제 외우시면 좋은데요. 여러분은 이제 뭘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태해정강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원 수계인의 명신이 강고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 충충충충이니까 충자 빼고 두 번째 글자로 렬선숙해 그 다음에 목정공 그 다음에 우창 그리고 여기 공이 두 명이 있으니까 그걸 좀 구분하려고 끝에다가 양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끝에 두 줄만 읽어보시면 강고원 렬선숙해 목정공우 창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로 조선까지 이어가는데 여러분이 다 계속 이어서 하시면 돼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광인유, 연숙경려, 정순원철, 고순 그렇게 하죠. 근데 딱 보면은 조선의 경우에는 조는 있는데 조가 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운이 종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그래요. 뭐 조 이게 뒤쪽에 조가 없네, 그렇죠? 고려는 없고. 그러니까 조와 종도 좀 구분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다는 거예요. 목종에 색깔 칠해져 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목에 동그라미. 목. 그 다음에, 세 번째, 쑥. 그 다음에, 신렬. 목숙신열. 그 다음에, 태, 연, 선, 쑥, 순, 고. 요 색깔 칠한 거 있죠? 이 동그라미 친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목숙신열, 태연, 선숙, 순고. 한 번만 더 해봐요. 이게 바로 세기를 넘어가는 왕이에요. 이 사람들을 딱 외워두고 전체를 외우면, 전체 순서를 외우면 어떤 사람이 몇 세기인지 다 알아요. 네, 그래요. 목숙신년. 이 사람은 10세기에서 11세기로 넘어가는 왕이에요. 예. 나머지도 써드릴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써보세요. 알죠? 목숙신열, 태연성수순고를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 연산군과 선조 사이, 연산군이 15세기, 16세기 넘어가는 왕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선조가 16세기, 17세기 넘어가는 왕이라는 걸 알았다면, 명종, 그러면 16세기 왕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태정강경성, 이러지 말고,
외워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으면 일단 고려랑 조선 공부할 때 딴 사람들이랑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요. 좀 달라요. 이거 오늘부터 계속 외우세요. 아주 숙달해서 이렇게 이 정도 해야 돼요. 어느 왕이 몇 세기냐 그러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예? 그래요. 그리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세기, 세기는 이제 100년씩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몇 세기죠? 21세기인데 몇 년부터 21세기예요? 2001년 맞아요. 00년은 전세기죠. 근데 2001년부터 1년부터 이제 한 세기가 시작이 되는데 21세기냐? 아 이게 아주 골치 아파 그죠? 응? 2001년이 20세기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근데 20 이게. 근데 항상 하나씩 더 더해서 21세기가 되고 있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아, 이 뒤쪽에요. 예, 심화학습에 조금 더 중요한 표현들을 좀 배울게요. 여기 보시면 7세기 후반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고 있어요. 7세기 후반. 7세기 후반이 있다면 7세기 전반도 있겠죠? 옆에다가 이제 기본을 잘해야 되니까 선을 하나만 이렇게 그어보세요. 7세기라는 것은 세기는 이렇게 센츄리 줄여가지고 C자 쓰기도 합니다. 7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 정도를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601년부터 700년까지를 7세기라고 하면 좋아. 근데 거기에서 또 반을 딱 자르면 앞쪽이 전반, 뒤쪽이 후반 이렇게 되는데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게 몇 년도래요? 676년이래. 676년은 여기 있거든요. 676년. 그러니까 676년이 속한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7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험에 나오는 표현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신라는 언제 삼국통일을 했습니까? 676년. 맞아요. 그걸로도 푸는 문제가 있지만 단순히 7세기 후반 그러면 통일됐겠는데 뭔가 문화가 바뀌었겠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요거 이제 후반 전반도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 요 좀 독특한 표현이 또 나왔네요. 10세기 초. 초는 또 전반과는 또 다른 말이에요. 초.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14세기 말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개 묶어서 외워두시는데 초는 뭐고 말은 뭐냐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중에 지금 30대 초 있어요 혹시? 얘기하면 잘 안 들더라고. 30대 초는 몇 살이 30대 초일까요? 31살 30대 초죠. 32살 33살 아니에요. 33살은 30대 초가 아니에요. 알죠?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 초는 20%까지예요. 20%까지. 그렇게 풀면 시험은 거의 다 풀려요. 말도 20%예요. 그러니까 끝에 20%가 말, 앞에 20%가 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10세기 초 그랬는데 먼저 10세기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10세기를 그린다면은 이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 거예요? 901년부터 1000년까지죠. 1000년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다 그런 거냐? 아, 고려가 건국된 거. 고려 건국이 몇 년이래요? 918년이래요. 918년을 여기다 그려보니까 한 요쯤 되잖아요. 그죠? 918년 고려 건국. 사실 이것도 외워야 되는 연도입니다. 건국 정도는 당연히 외워야 돼. 예. 그러면요. 이건 지금 전반이 아니라 사실 요만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0세기 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죠? 10세기 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는 언제 건국이 됐나요? 918년도 맞고 10세기 초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면은 연도 많이 외우시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외우게 되는데 918년보다 10세기 초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갑자기 느낌이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기라는 개념은 한참 생각하면 결국 답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빨리빨리 치환이 돼야 돼. 918년 10세기 초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14세기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면 좋을까요? 일단 14세기는 몇 년이에요? 1301년부터 1400년 정도니까 14세기는 뭐 1300 뭐뭐야. 그지? 1300 뭐뭐인데 끝에 20년이면 1380년부터 1400년 정도까지겠죠?
1380부터 1400 정도까지겠죠? 근데 그때 조선이 건국이 되었대요. 1392년. 맞잖아요. 그쵸? 1380년과 1400년 사이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요. 연도는 아니지만 이런 말도 알아야 돼요. 조선왕조 500년이거든요. 조선왕조는 15세기, 16세기, 17, 18, 19세기, 15, 16, 17, 18, 15, 16, 17, 18, 19 이렇게 이제 5세기가 조선왕조 500년입니다. 질문, 조선 초 그러면 몇 세기를 말할까요? 15세기 전체일까요? 그렇지요. 아니면 500년에 20%면 100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세기죠. 그래서 15세기를 조선 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연도뿐만이 아니라 시대 구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다 통용이 되고 있는 원칙이에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